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준 스스로 덫에 걸린 것일까? 라는 주제로 그 레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not QE라고 이제 외치면서 대차대조표를 확대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현재 통화 개입은 기술적으로는 QE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그 국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QE라고 이제 인정을 하려면,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을 충분히 낮추는 효과를 거두어야만 QE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자산은 장기 국채가 아니라 T빌,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만을 이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QE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이제 옛말에 오리처럼 보이고 걷고 꽥꽥거리면 이제 무조건 오리다라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QE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QE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QE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QE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할 때 금융 시스템에 이제 파열이 있기 마련인데 커비셔스 증권의 스카이름이 제로 헤지를 통해서 데일리 레포마켓 코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연준의 오버나잇 1일짜리죠. 1일짜리 레포와 기간 레포 운영은 2019년 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연말 연준이 마켓에 2,559억 5천만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2,589억 달러, 그러니까 연말에 투입했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유동성 투입을 했던 그 규모를 나타낸 건데 일단 파란색은 이제 국채 매입입니다. 단기 국채 매입. 단기 국채로 매입을 해서 이제 약 1,695억 달러 이 정도를 이제 투입을 했고 그리고 레포 운영만 이제 2,556억 달러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9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연준이 그 레포 운영 개입을 축소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흐름에서 축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레포 시장에 또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레포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입장을 좀 보면 2019년 말 당시에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그리고 2019년 말 이제 분기 말이죠. 분기 말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2020년에 자금 집행 때문에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레포 운영 규모를 키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명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왜냐면 이때보다 더 많은 지금 자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보여드릴 차트를 이제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레포 운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레포 운영이 거의 없었고, 정말로 연준에서 말하는 이런 변명,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이때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레포 운영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 이런 변명이 통하려면 지난 10년간 매년 말에서 매년 초로 넘어갈 때 많은 유동성 공급이 레포 시장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문제가 안 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런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의 그 레포 운영 현황을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방식의 레포 운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핑계는 그냥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 레포, 이 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이런 식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연준에서 지금 레포 운영에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퍼붓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가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 즉 연준 스스로 자신들의 프로세스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지금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가 1월 말까지 그들의 레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마크 카바나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믿기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웨지에서 이제 작년에 유동성 함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했는데, 이걸 제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동성을 계속 퍼붓고 있으면서도 그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런 개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본과 함께 스스로 자초한 유동성 함정에 미국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일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동성 함정에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에서 실물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잠깐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동성 트랩의 그 특징으로는 이제 크게 제로에 가까운 금리, 그리고 이런저런 부양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나타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자면 아직 간당간당하죠. 간당간당한데 어쨌든 금리만 놓고 따져본다면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함부로 금리를 이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2018년에 긴축을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준에서 이제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는 이제 계속 이제 하방 압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종합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만기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달러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종합 지표가 하락을 하게 되면 GDP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난 10년간 이 이코노미 컴포지트 인디케이터가 거의 여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인디케이터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게 되면 GDP도, 보이시는 것 중에서 이 회색이 GDP거든요. 회색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지금 과거 차트에서도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살짝 꺾인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뭐 밑으로 크게 하락한다, 이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하락을 하게 된다, 이거 지금 이 지표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10년 만기 금리, 10년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과 달러 지수.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10년 국채 그 금리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 쭉 하락을 해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상승보다는 좀 하락 압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금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임금도 결국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수, 이코노믹 컴포지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을 이렇게 꺾게 되면은 GDP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했던 시점을 좀 잠깐 보면은 이제 크게 하락했던 시점이 바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이코노믹 컴포지트 인디케이터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GDP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금리를 지금 세 차례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또 추가로 내리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다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경제지표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지표가 확인될 때 행동이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금리가 꺾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지표도 이제 다 내려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연준에서 통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경제 유동성 함정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 10년 동안 이미 증명이 됐죠. 통화 정책으로 자산 가격은 올렸는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유동성 함정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카이림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망가진 레포 시장과 그리고 연준의 레포 운영 문제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양적 완화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전반적인 대차대조표 운영과 닮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은 연준의 손쉬운 유동성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지난 시기에 세 차례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4번의 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상승을 했었어요. QE1, QE2,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낮QE가 촉발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이 됐고, 그리고 이전에 하락을 했었을 당시에는 긴축 때문에 긴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2018년 후반에 20%, 한 21% 정도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시장은 이런 연준의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QE와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자산 가격은 올랐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빨간색 음영 지형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러한 활동이 없을 때는 자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다. 이제 빨간색 음영 지역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간 때는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확대를 하는 그런 활동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펀더멘털이고 뭐고 자식 없이 지금 오직 유동성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유동성에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점점 실제 경제와 괴리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렇게 양적 완화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마약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준이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면서
2018년에 시장이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양적 긴축도 이제 종료를 한 상황이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버냉키가 2차 양적 완화를 시작했을 때 했던 말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버냉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접근법이라는 이제 얘기는 이제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는 이제 과거의 재정 상태를 완화시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최근의 행동을 예상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오르고 장기금리가 떨어졌다. 그리고 더 쉬운 재정 상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은 담보대출 금리는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융자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은 결국 소비자의 부를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내용,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주가 상승이 소비자의 그 부를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 소비 촉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꾸로 본다면 자산 가격을 올려야 미국의 소비 시장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그 행동, 여기서 말한 소비자 행동은 이제 돈을 쓴다라는 얘기겠죠. 지출. 이런 것을 지속시키는데 결국 자산 가격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더 이상 생산적인 경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경제라는 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 이런 거 같은 이제 금융화된 경제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인구의 대부분은 일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세계 500대 부자들은 2019년에 19조 달러의 부를 얻었고, 근데 미국인의 45%는 저축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리고 거의 70%는 대출 없이는 비상시에 1000달러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노동의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됐던 시기는 경제가 생산적인 경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정적인 경제로 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이런 양적 완화, 엄청난 기간의 제로금리 때문에. 그리고 경제 자체가 금융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에 이제 발을 담그지 않은 인구는 굉장히 빈곤해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괴리가 클 겁니다. 특히 지금도 클 텐데 앞으로는 더 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 뭐 크게 발을 담그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뭐 주식시장만 이제 보고 경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경제 아직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돌맞습니다. 진짜 괴리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실물 경제에서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경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경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정책이 금융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가져왔습니다. 정책의 명시적 목적, 이게 참 중요한데, 원래 정책의 명시된 그 목적은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수단인 바로 은행의 대출, 이걸 늘려가지고 지출을 이제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 부자는 뭐 부자라는 단어를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죠. 어디서? 금융시장에서.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점점 없어집니다. 궁핍해집니다. 당연히 실물경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 늘릴 수가 있겠어요?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금융에 투입된 그 유동성을 실물경제로 연결지어서 지출을 늘려 나가야 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메커니즘 작동이 안 된다.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실패가 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소비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출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또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나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소비가 관건입니다. 소비. 미국의 소비. 미국의 소비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금융화된 경제에서 소비가 영원히 지속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통계에서 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미국인의 45%가 저축이었고 70%는 비상시에 $1000도 융통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뭐 통계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금융화된 경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구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위기 당시 겪었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격이잖아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미국의 소비 시장을 지금 상태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넷 옐런 의장이 반년에 걸친 험브리 호킨스 증언에서 나온 질문이 있었는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이스가 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안정적이고 지속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위한 제3의 통화정책을 만든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리고 당시 버냉키 의장이 이곳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QE의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QE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주식시장처럼 자산 가격을 부양을 시키고 그래서 부의 효과를 이제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QE의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소비가 이제 살아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언급했듯이 QE의 목표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그 4조 5천억 달러나 되는 그 대차대조표를 줄일 때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그 반대 결과인 주식시장의 하락. 이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QE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이제 상승했는데 그게 다시 하락하는 그런 사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연준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적 긴축도 급하게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작년 2018년 말에 이런 그 긴축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최근 3년 동안 금리 인상 기미가 보이고 이때마다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 연준이 이제 그때마다 증시 경로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금리를 0으로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런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산 시장 때문에 긴축을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갑자기 비둘기적인 자세로 이제 바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부분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을 보다 정상적인 영업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통이 예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옐런은 과연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일단 통화정책의 세 번째 기둥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제3의 통화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제 옐런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가의 수준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준은 절대적으로 금융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뒤에서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주가 수준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리고 뭐 주가를 올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보인 행동은 금융시장의 타켓을 잡았어요. 금융시장이 어쨌든 미국의 소비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을 절대적으로 겨냥을 했고 로이스가 이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유동성으로부터의 시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QE가 자산 시장을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면 반대로 QE가 아닌 상황, 그러니까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18년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면서 20%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시장에. 그리고 이때 시장만 하락을 한 게 아니고 수익률 곡선이 반전이 되고 그리고 경기 후퇴 위협이 함께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연준이 교훈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이어진 정책의 반전, 이건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진행됐던 대차대조표죠. 확대 정책이죠. 이것 때문에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물론 여기는 이제 트럼프의 미중 무역 합의, 정치적인 이제 스탠스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책 때문에 기초 펀더멘털과 수익의 개선 부족으로 오히려 고평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고평가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거품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에서 실물경제로 유동성이 넘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초 펀더멘털과 수익이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자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2,590억 달러의 유동성이 지금 유입된 상황에서 레포 운용을 중단하는 것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레포 시장 위기를 또다시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레포 운용에 개입했던 그 규모는 연말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최근 이러한 사업들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레포 시장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자산관리사, 그리고 자금시장, 펀드, 그 외에 기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동성을 재분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돕니다. 이게 원래 순기능이에요. 레포 시장의 순기능. 그리고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1일 거래량이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이 레포 시장의 지속적인 붕괴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 2008년 말 레포 시장의 동결은 금융위기의 피해를 키운 한 가지였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바로 이 레포 시장의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준의 입장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금융시장이 그대로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은 정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월가의 베테랑 케이틀린 롱이 단서를 제공을 했다. 미국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재평가된 자산이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은 이를 알고 있다. 국채는 모든 금융기관이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자산으로서 그 구멍이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레포 시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자리 잡는 진짜 이유다. 그것은 마치 음악 의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음악이 멈출 때까지
의자 없이 얼마나 많은 연주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제로 헤지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헤지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중전략 펀드로서 200억 달러에서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순자산을 운용을 하지만 최대 2천억 달러까지 활용을 합니다. 레포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는 방금 구입한 국채를 보증을 받아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레포 시장에서 현금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사는 이유는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융통한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국채를 구입을 하고 그것을 담보로 또 자금을 융통을 하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그래서 잠재적인 수익을 계속 증가시키는데 이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렇다면 헤지펀드 문제인가? 그래서 어쩌면 그렇다. 그는 대부분의 그 다중전략 펀드에 의해 재용자가 사용되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눈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중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폭발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수조 달러의 자산이 마진콜의 쓰나미가 헤지펀드계를 강타하면서 강제로 청산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비슷한 예가 바로 이제 리먼 파산 때 일어났었죠. 이때 레포 시장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마진콜이 시장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급락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레포 시장을 잠정적으로 좀 줄인다고 하지만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들 입장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내재적이고 이해된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가 거품을 계속 부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자산 가격의 그 고평가 그 상태에서 그 거품을 계속 부풀려야 하는 입장.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좀 갇혀버렸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긴급 대책,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죠. 마땅한 출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연준은 지금 이러한 과정에 갇혀 있다. 그들의 통화 계획을 지속할수록 그들이 피하고 싶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스스로 탈출시키는 것은 이제 더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후폭풍만 점점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유동성에 중독된 시장을 유동성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피하면 피할수록 심각한 반전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만일의 문제가 아니다. 때가 될 것이다. 때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계속 통화 정상화를 지금 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계속 또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하고 어쨌든 뭐 기술적 조치로든 뭐든 유동성 공급을 계속을 하는 이유가 바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건데 이런 함정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반전 요거는 만일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가 아니고 반전은 무조건 일어난다. 하지만 언제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문제는 제롬 파월이 얼마나 더 오래 무리한 확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낮 QE로 촉발된 대차 대주표 확대는 기술적으로 QE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QE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시고가가 지금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말 연초 레포 운영 자금보다 최근 레포 운영 자금이 더 크게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화된 경제 구조는 양극화를 이제 더 심하게 발생시키고 있고 금융에서 실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수단인 대출의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기존의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출이 줄어들면 결국 미국 GDP의 70%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소비 시장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나쁜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산 시장을 이제 부양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부의 효과를 일으켜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QE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 목표를 이룬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게 되면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교훈까지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2018년 말에 교훈을 얻은 연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마땅한 출구 전략이 전무하고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심각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 많이 클 수밖에 없겠죠.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서 레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포 시장에 대한 소식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멤버십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